안녕하십니까. 전학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7년 2회 기출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응집 처리 시에 응집의 원리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제타 포텐셜을 감소시킨다. 제타 전위는 제로에 가까울수록 좋죠. 답은 반대로 발생 힘을 증가시킨다. 답은 응집제를 투여하여 입자들끼리 뭉치게 한다. 답은 콜로이드 입자의 표면 전하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라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스트리트 페퍼스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최초의 하천 수질 모델링이다. 맞습니다. 나번이 유속이나 수심, 조도 계수에 의한 확산 계수를 결정한다. 나번이 틀린 문구는 아닌데 스트리트 페퍼스의 모델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니고 QUAL 원 모델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그래서 나번이고 이 문제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답은 점오염으로부터 오염 보화량을 고려한다. 답은 유기물의 분해에 따라서 산소 소비, 용존산소 소비와 재폭기를 고려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입니다.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하천의 자정 능력은 통상 겨울보다 여름이 더 활발하다. 그 원인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름에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름에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미생물들의 성장이 촉진돼요. 그래서 자정작용이 커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름 같은 경우는 높은 온도에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자정 능력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4번. 황산바륨 포화 용액에 염화바륨을 첨가해서 침전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자, 황산바륨, 염화바륨. 그러면 여기서 바륨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따라서 공통이온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가번, 바륨이온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서 공통이온 효과.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20도씨의 5,1BOD가 50mg/L인 하수의 2,1BOD는 얼마인가? 20도씨의 탈산소 계수 K는 0.23%의 자연대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자, 자연대수 기준이라는 것은 밑수를 2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BOD2는 BOD6 곱하기 1-2의 -K1T야. 근데 보기 중 문제 조건에서 뭐가 없어요? BOD6가 없어요. 그래서 5,1BOD를 이용을 해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5,1BOD가 주어졌으니까 5,1BOD를 이용해서 BODU를 계산합니다. 그럼 BOD5에 50mg/L, K1에 0.23%, T는 5,1BOD니까 5, 밑수는 자연대수 기준이니까 1을 기준합니다. 따라서 BODU를 계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2,1BOD, BODU에 대입을 합니다. K1은 동일하게 0.23%, T는 2일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BOD2는 26.98mg/L가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 조건에서는 자연대수를 기준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밑수를 2를 꼭 사용을 한다는 거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에 의한 벼농사의 피해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논에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한 폐수가 유입되면 토양이 환원 상태로 되어서 피해를 발생한다. 답은 논의 토양이 산성화되면 토양 중의 중금속의 일부가 용해하여 폐에 흡수되어서 생육을 저해한다. 답은 염류 농도가 낮은 폐수가 유입되면 폐수의 원형질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 수확량이 감소한다. 답은 콜로이드상의 밀입자를 함유하는 폐수가 과도하게 유입되면 토양 입자를 고결시켜 침투성이 약화된다. 자, 여기서 답을 해보면 우리가 폐수가 유입되잖아요. 폐수가 유입되면 염류가 낮은 폐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고 높은 폐수가 유입되거든요. 자, 염류가 높은 폐수가 유입되면 세포의 원형질에 나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수확량이 당연히 어때요? 감소하는 거죠. 염류가 낮은 게 들어오면 큰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염류가 식물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폐수는 보통 염류가 높은 폐수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 설명된 것은 답번입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하수의 특성을 지표수와 비교해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경도가 높다. 지하수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도가 높습니다. 답은 자정작용이 느리죠. 한번 오염되면 거의 자정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탁도가 낮아서 깨끗하죠. 답은 수온 변동이 적습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자, 그리고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pH가 4.5인 물의 수소이온 농도는 얼마냐? 그럼 pH가 4.5면 여러분들 H 플러스 어떻게 계산하죠?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pH 몰/리터예요. 그럼 pH 자리에 4.5를 대입해. 그럼 계산기로 계산하면 얼마죠? 3.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 이렇게 간단한 문제로도 출제를 하게 됩니다. 항상 어려운 문제만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9번 96TLM은 NH3 2.5mg per liter, CuE 플러스는 1.5mg per liter, CN-는 0.2mg per liter이고 실제 시험수의 농도 CuE 플러스는 0.6mg per liter, CN-는 0.01mg per liter, NH3는 0.4mg per liter였다면 톡식 유니트 TU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톡식 유니트라는 것은 실제 시험수의 농도에서 96TLM의 값이에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해당하는 농도에서 기준치를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NH3부터 하겠습니다. 기준치가 NH3가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수의 농도 NH3는 0.4, 기준치는 2.5, 그래서 0.4 나누기 2.5.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리입니다. 자, 구리의 실제는 0.6, 기준치는 1.5. 자, 그리고 시안입니다. 시안의 실제 농도는 0.01, 기준치는 0.2. 따라서 계산하시면 TU는 0.6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수의 농도에서 기준치의 농도를 나눠줘서 다 더해주면 돼요. 같은 항목끼리.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천수 수온이 10도씨이다. 20도씨의 탈산소 계수 K가 상용대수 기준에서 0.1%D이라면 최종 BOD와 BOD4의 B는 다시 말해서 BOD4 나누기 BODU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BOD4의 공식을 보면 자, 4L BOD는 BOD6 곱하기 1-10의 K1T 10을 사용하는 것은 상용대수를 기준하게 되면 밀수가 10이죠. 그럼 BODU를 나눴어요. 왼쪽에서. 그럼 BOD4 나누기 BODU는 1-10의 K1T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0도씨의 K는 주어졌는데 지금 하천수의 수온이 몇 도예요? 10도예요. 그래서 온도 보정식을 사용해서 20도씨의 K를 10도씨로 바꿔야 돼. 왜? 여기서 사용하는 K가 10도씨의 K예요. 자, 그럼 보정식이 주어졌어요. 여기서 20도씨에 하는 K가 0.1%D. 그죠? 보정계수 1.047, 온도 10도씨에 해당하는 값. 따라서 10도씨에 해당하는 K가 0.063%D가 나왔죠.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T는 4일 BOD니까 4일을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나오면 BOD4 나누기 BODU는 0.44.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K 값을 보정을 하느냐, 보정을 하지 않느냐도 반드시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 보정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정을 하면 식에 따라서 보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11번 물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비열이 커지면 물의 당량도 커진다. 답은 전기압은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압은 낮아진다. 자,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압이 어떻게 되죠? 높아지겠죠? 다음 물의 점성계수는 온도가 증가하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죠. 자, 그리고 물의 표면 장력은 온도가 증가하면서 낮아진다.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정답은 가번이고. 여러분들 온도, 수온에 따라서 점성계수와 표면 장력은 비례하느냐 반비례하느냐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수온과 물의 점성계수와 표면 장력은 반비례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많이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해수의 탁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그러면 해수의 탁도는 용존 착색 물질이나 무기 및 유기 물질로 이루어진 밀입자와 플랑크톤과 은미생물이 포함된 현탁입자가 그 원인이 된다. 답은 흐려진 해수의 경우는 현탁입자에 의해서 적색 광선이 선택적으로 산란되므로 투과 광선의 극대 스펙트럼은 550나노미터에서 최대의 투과를 나타낸다. 다음에 수중의 빛은 수중조도 또는 직경 3cm의 자색 원판인 투명도판으로 측정한다. 답은 수중조도는 플랑크톤이나 해조류의 광합성에 필요한 빛에너지 도착 심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 이 문제는 처음으로 한번 출제됐던 문제인데 답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답만 한 번씩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13번에 보시면
수화 현상이란 정체 수역에서 식물 플랑크톤이 대량 번식해서 수 표면에 막청 또는 플러기 형성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의 발생원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답은 유기물 및 질소, 인 등의 영양염료의 다량 유입, 답은 여름철의 높은 수온, 답은 긴 체류 시간, 답은 수층의 순환. 수층의 순환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영양화가 생기는 것은 순환이 안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순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14번 0.4g이 녹인 화합물 수용액이 있다. 이 화합물 중에 있는 염소 이온을 완전히 반응시키는데 0.1몰 AgNO3 35ml가 소모되었다면 화합물에 용해된 CL의 함량은, 자, 이 문제도 한 번 정도 출제됐는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 문제와 답만 한 번씩만 체크해보고 넘어가세요. 만약에 출제될 일이 잘 없겠지만 출제돼도 그대로 출제합니다. 15번 암모니아 질소 42mg과 아질산성 질소 14mg/L가 포함된 폐수를 완전 질산화시키기 위한 산소 요구량은 얼마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NH3N을 산소하고 결합해서 HNO3로 만들고 NO2N을 NO3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NH3N에 산소를 더해서 HNO3와 H2O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NO2N에 산소를 더해줘서 NO3N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42mg/L, 아질산성 질소가 14mg/L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를 놓을 때는 N과 O2를 비를 놔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화합물의 농도가 나와 있느냐, 질소의 농도가 나와 있느냐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N의 농도가 14g이죠. 이제 N의 그 원자량이 따라서 14g일 때 산소 2 곱하기 32g은 암모니아성 질소 42mg 대 X1, 따라서 X1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192mg/L가 나왔어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14g일 때 산소는 0.5 곱하기 32g, 아질산성 질소가 14mg/L예요. 따라서 X2 하면 X2는 16mg/L가 나오죠. 그래서 암모니아성 질소와 아질산성 질소를 호기성 분해를 시킬 때, 다시 말해서 질산화 과정을 시켰을 때 필요한 산소량은 X1 플러스 X2가 되니까 208mg/L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미생물의 정식 곡선의 단계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상당히 자주 나오죠. 가장 먼저 유도기, 그리고 미생물이 급성장하는 대수기, 그리고 정지기 312 순으로 되니까 나번이 정답. 그리고 17번 유해물질과 그에 따른 정상 및 질병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카드뮴 고일 연화정, 답은 시아는 호흡효소 작용 저해, 답은 유기인 화합물은, 그리고 라번이 육가크롬은 흑피증, 각화증. 자, 여기서 육가크롬은 신장에 가장 큰 장애를 주죠. 그래서 신장장애,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적조 발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정체해역에서 일어나기 쉽다. 적조 현상은 정체해역. 답은 강우에 따라 오염된 하천수가 해수에 유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염불이 낮아지겠죠. 답은 수계의 연직 안정도가 크고 독립해 있을 때 발생한다. 연직 안정도가 크다. 답은 해역의 영양 부족도는 염소 농도의 증가. 영양이 과다. 염소 농도는 감소.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기성 폐수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유기성 폐수의 생물학적 산화는 수소 세균에 의해서 생산되는 산소로 진행되므로 화학적 산소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학적 산소와는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죠. 답은 생물학적 처리의 영양 조건이 CMB, 온도, 공기 공급 정도 등이 있다. 답은 유기성 폐수는 CHO를 주성분을 하고 소량의 NPS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답은 미생물이 물질 대사를 일으켜서 세포를 합성하게 되는데 실제로 생성된 세포량은 합성된 세포량에서 내호흡에 의한 감량을 뺀 것과 같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자, 그리고 20번 수중의 질소 순환 과정에 질산화 및 탈질의 순서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고 그랬어요. 자, 질산화라는 것은 NH3, NO2, NO3, 탈질은 NO2,
NO3, NO2, N2. 그래서 결과적으로 탈질은 N2가 돼야 되죠. 질산화는 NO3. 질산화가 된 것들이 탈질이 되니까 카본이 탈질화로 바르게 된 것.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질산화 미생물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질산화 미생물은 독립영양계 미생물이에요. 그리고 질산화는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호기성이죠.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기성이면서 독립영양계. 반면에 탈질 미생물은 종속영양계가 되겠죠. 그리고 현기성의 종속영양계. 따라서 호기성이면서 독립영양계는 나버립니다.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량이 1000m의 삼성포대이고 포기조 내에 MLSS 농도가 4500mg/L이며 포기 시간은 12시간, 최종 침전지에서 25m의 삼성포대에 잉여설러지를 임발한다. 잉여설러지의 농도는 2만 mg/L이며 방류수의 SS를 무시한다면 설러지의 체류 시간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설러지의 체류 시간이라는 것은 미생물의 체류 시간 SRT를 뜻합니다. 따라서 SRT라는 것은 MLSS 곱하기 V 나누기 QWSSW로 계산하잖아요. 여기서 MLSS라는 게 미생물입니다. 4500mg/L. 자, 그리고 최적 V가 없어요. 그래서 유량에 뭐를 곱하느냐 하면 포기 시간 12시간을 곱해서 최적을 만들어내요. 나누기 QWSSW. 여기서 QW라는 것은 잉여 설러지 량 25m의 삼성포대이. 자, 그리고 SSW는 잉여 설러지 농도 2만 mg/L.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면 여기에서 데이를 없애주기 위해서 지금 체류 시간이 12시간. 데이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이니까 12 나누기 24를 하면 데이 없어지고 최적이 나왔죠. 따라서 SRT는 4.5데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SRT와 FMB와 관계되는 문제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그만큼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를 염소 처리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폐수를 염소 처리하는 목적입니다. 가번에 살균, 나번에 탁도 제거, 다번에 냄새 제거, 라번에 유기물 제거. 탁도 제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나번이 정답이고. 그러니까 염소가 탁도는 제거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24번 하수 처리를 위한 생물학적 처리 방법 중에서 미생물의 성장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은 어느 것인가? 부유 성장식과 부착 성장식을 비교하는 거죠. 가번에 활성설러지법은 미생물이 움직이면서 처리하는 부유 성장식, 나머지 살수여상법, 회전음파법, 접촉산화법은 여제의 미생물이 생물막을 형성을 해고 처리하는 부착 성장식이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포기조 내의 MLSS가 4000mg/L, 포기조 용적이 500m의 삼성인 활성설러지 공정에서 매일 25m의 삼성의 폐설러지를 임반해서 소화조에서 처리한다면 설러지의 평균 체류 시간은 얼마인가? 반송설러지의 농도는 2만 mg/L, 유출수의 SS 농도는 무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러지의 평균 체류 시간 SRT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은 왼쪽하고 똑같아. 항상 쓰죠. MLSSV 나누기 QWSSW 딱 기본형입니다. MLSS가 지금 얼마냐? 4000mg/L, 용적이 500m의 삼성, 나누기 QW가 지금 얼마죠? QW는 매일 25m의 삼성. 자, 그리고 SSW는 2만 mg/L. 따라서 4.0 데이. 그래서 25번은 SRT에 대한 가장 기본형. 자, 그리고 22번은 뭐를 바꿨죠? 최적 V를 바꿔놨죠. 최적 V는 Q 곱하기 시간 T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끔. 실제로 보면 같은 문제입니다. 그만큼 SRT나 FMB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모르면 두 문제를 같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번 하수의 pH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체류 시간은 10에서 15분. 그리고 나번 교반 속도는 약품의 혼합과 단량류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 20에서 80 rpm. 지금 여기에서는 pH 조정조는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류 시간은 짧게, 그리고 교반 속도는 빠르게. 그래서 교반 속도를 보통 120에서 180 rpm 정도로 합니다. 답은 조의 형태는 사각형 및 원형으로 한다. 그리고 라번 조정조의 교반 강도는
속도 경사 300에서 1500ps의 급속 교환한다. 따라서 나번이 잘못됐어요.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미생물이 분해 불가능한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흡착제를 활성탄을 사용해서 COD 56mg/L. 그러면 56mg/L가 유입수의 농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56mg/L라는 그 유입수의 농도를 활성탄의 주입 농도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먼저 자, 활성탄을 20mg/L를 주입을 해서 얼마로 만드느냐? 16mg/L로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활성탄을 52mg/L를 주입을 해서 얼마로 만들었느냐면 4mg/L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그러면 COD 9mg/L로 만들기 위해서는 활성탄의 주입량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식이 3개가 있는데 1번과 2번 식은 K와 N을 계산하는 식이고 3번 식은 1번, 2번에서 K와 N을 계산을 하게 되면 3번 식에 대입해서 활성탄의 주입 농도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식에 보면 여러분들 이 식은 CI-C0 나누기 M는 K 곱하기 C0의 N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CI는 유입수의 농도, 전부 다 56mg/L예요. 자, C0는 유출수의 농도. 자, 유출수의 농도는 16mg/L, 4mg/L, 9mg/L죠. M은 활성탄의 주입 농도, 그리고 C0는 유출 농도. 그래서 첫 번째 보면 56-16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56-16, 활성탄의 주입 농도 20, 그리고 유출 농도 16mg/L.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은 56-4mg/L, 활성탄의 주입 농도는 52, 출구 농도 4mg/L. 그리고 세 번째 식은 56-9mg/L, 유출 농도 9mg/L, M은 미지수. 그래서 식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요. 자,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1번식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2번식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나눠줘. 나눠주면 2mg/L에서 1mg/L을 나눠주면 2가 되는 거죠. KK 없어지고 16에서 4를 나누면 4m분의 1이 된다고. 그래서 얘를 앞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요. n을 취하든 ln을 취하든 로그를 취하면 돼. 자, 여기서 ln을 취했는데 따라서 n은 ln4에서 ln2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을 계산하면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를 여러분들이 1번식에 n이나 2번식에 n에 대입을 해. 그런 다음에 뭐를 계산하느냐면 k를 계산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n을 계산한 다음에 k를 대입하면 k가 나오겠죠. 그래서 n과 k를 다 계산했어요. 그럼 3번식에 k 자리에 0.5, n 자리에 2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죠? 활성탄의 주입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활성탄의 주입 농도는 31.33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슬러지 처리의 목표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슬러지 처리는 가장 먼저 안정화, 감량화, 안전화, 중금속 제거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보면 부피의 감소가 감량입니다. 안정화, 그리고 중금속 제거, 병원균을 제거하는 과정은 없어요. 목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29번 제올라이트로 중금속을 제거하려고 한다. 반응탑 직경 2m, 폐수의 통과량이 200m의 삼성/아워, 선속도는 얼마냐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선속도의 단위를 보세요. 미터의 삼성/제곱미터/아워예요. 그러면 미터의 삼성/아워라는 게 뭐죠? 통과량, 유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곱미터라는 게 면적이에요. 자, 면적은 직경이 나와 있을 때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그래서 폐수 통과량 200m의 삼성/아워, 단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 직경이 2m니까 2m의 제곱. 그래서 간단하게 63.66m의 삼성/제곱미터/아워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단위가 3개로 나와 있는 조건이 있으면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힌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공식을 외우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질소가 없는 공장의 폐수 유량과 BOD 농도가 각각 1000m의 삼성퍼데이 60mg/L일 때 활성 설러지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NH4,2SO4의 양은 얼마인가? BOD와 질소와 인의 비가 100대 5대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BOD가 주어졌죠? 여기 있네. BOD 농도가 600mg/L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BOD와 뭐의 비? BOD와 질소. BOD5가 아닌가? 그대로 비를 넣으면 돼요. 따라서 BOD와 질소의 비가 100대 5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BOD가 지금 얼마냐면 600mg/L니까 0.6kg/m의 삼성. 여기에 유량 1000m의 삼성퍼데이를 곱해서 총량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필요한 질소가 얼마가 되느냐? 30kg/day. 근데 질소는 뭐를 통해서 공급을 받느냐? NH4,2SO4를 통해서. 그래서 NH4,2SO4 중에 N이 몇 개가 있어요? N이 2개. 그래서 2N. 그러면 NH4,2SO4의 분자량이 132g. N은 2개니까 2 곱하기 14g. N이 필요한 양은 30kg/day. 따라서 X2라는 NH4,2SO4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필요하냐면 141.43kg/day라는 값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41.43kg/day를 주입을 하게 되면 필요한 질소가 충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유형도 자주 나오죠, 지금.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으로 하수 내의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고도 처리 공법인 혐기, 무산소조, 호기조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로 되어 있으면 A2 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박류수의 인 농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호기 반응조의 말단에 응집제를 첨가할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은 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1차 침전지 설러지와 잉여 설러지의 농축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은 혐기조에서는 인 방출, 호기조에서는 인의 과잉 섭취 현상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답은 인 제거율 또는 인 제거량은 잉여 설러지의 인 방출률과 수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인 제거율 또는 인 제거량 같은 경우에서는 잉여 설러지의 인발량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침전된 설러지 자체가 잉여 설러지인데 이 자체를 바깥으로 제거를 해야지 인이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잉여 설러지의 인발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에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는 염소 잔류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염소 살균으로 하수로부터 염소를 제거하는 데 이용되는 탈염소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그러면 이산화황과 염소의 원활한 접촉을 위해서 충분한 접촉 시간과 접촉조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 이산화황과 염소의 접촉 시간은 되도록이면 짧게 해야 됩니다. 탈염소 공정에서는 짧게. 자, 그리고 납은 이산화황을 과잉 주입하게 되면 약품 낭비뿐만 아니라 산소 요구량도 많아지게 된다. 답은 활성탄을 이용한 공정은 유기물질의 고도 제거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 더 타당하다. 답은 이산화황을 이용하는 공정에서 염소 잔류물과 반응하는 이산화황의 실제 요구량은 1대1이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활성설러지 공법 포기조의 MLSS 농도를 2500mg/L로 유지하려면 SVI가 150인 경우에 설러지 반송비는, 자, 우리가 설러지 반송비는 MLSS 나누기 SSR-MLSS죠. 자, 여기에서 SSR을 SVI로 바꾸면 SVI가 있으니까 이렇게 식이 바뀌어요. 자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는. 자, 그러면 MLSS가 지금 얼마냐면 2500mg/L. 자, 그리고 SVI가 150. 그리고 MLSS가 2500mg/L. 그러면 R이라는 반송비가 나오죠. 0.6. 반송률을 계산하려 그러면 반송비에 얼마를 곱하죠? 곱하기 100. 그러면 60%는 반송률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회전음파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산소 공급이 필요 없어 소요 전력이 적고 높은 슬러지 일량이 유지된다. 나번에 여제는 전형적으로 약 40% 정도가 물에 잠기도록 한다. 그래서 회전원판의 침지율이 40% 정도. 답은 타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 비해서 스케일업 시키기가 어렵다. 답은 유입수는 스크린이나 침전 과정 없이 여제로 바로 접촉시켜 처리 효율을 높인다고 그랬어요. 처리 효율을 높이려고 하면 스크린이나 침전 과정을 거쳐서 큰 이물질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활성슬러지법에 의해서 폐수 처리의 운전 및 유지 관리상 가장 중요도가 낮은 사항은 답은 포기조 내의 수온, 답은 포기조에 유입되는 폐수의 용존 산수량, 답은 포기조에 유입되는 폐수의 pH, 답은 포기조에 유입되는 폐수의 BOD 부하량.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죠? 용존 산수량이라는 것은 미생물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적정한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 거죠. 그거는 포기조 안에서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포기조로 유입되는 용존 산소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기조 내의 용존 산소가 리터당 2mg 이상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BOD 200mg/L, 유량 2000m의 삼성포대인 폐수를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포기조의 폭이 5m, 길이가 10m, 유효 깊이가 4m일 때 용적 부하는 얼마냐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용적 부하가 kg BOD m의 삼성포대인데 여기서 kg/D가 BOD의 총량. BOD의 총량이라는 것은 200mg/L의 BOD니까 0.2kg/m의 삼성 곱하기 유량 2000m의 삼성포대로 곱한 값이죠. 나누기 용적이라는 것은 폭, 길이, 깊이를 곱한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0.2kg/m의 삼성, Q에 2000m의 삼성포대, 그리고 여기에 5m 곱하기 10m 곱하기 4m를 하면 바로 BOD의 용적 부하가 계산이 됩니다. 자, 따라서 계산하시면 얼마죠? 2.0kg/m의 삼성 데이. 그래서 단위 3개가 있으면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힌트. 그리고 37번 하수처리시설 1차 침전지의 운전 시 지켜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침전지의 수면의 여유고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유고는 얼마 정도가 적합하죠? 1.5m가 아니고 40에서 60cm 이상이 적합하죠. 자, 그리고 납은 체류 시간은 2에서 4시간, 표면 부하율은 함유식은 25에서 50m의 삼성 per 제곱미터 데이. 자, 그리고 원료유의 부하율은 일반적으로 250m의 삼성 per 제곱미터 데이 이하로 한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표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수면 부하율이라고 하는데 유량 나누기 수면적이나 표면적을 뜻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함유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수와 오수를 같이 쓰는 거, 같이 처리하는 장치. 분류식은 우수와 오수를 따로 분류하는 걸 뜻하죠.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면 현미성 소화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현미성 소화는 슬러지를 처리했을 때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방식이죠. 가번에 발생되는 슬러지의 양이 작다. 답은 부패성 유기물을 분해해서 안정화시킨다. 답은 질소인 등의 영양염류 제거 효율이 높다. 답은 고농도 폐수 처리에 적당하다. 현미성 처리에서는 질소나 인 등의 영양염류가 처리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단점이죠. 답이 정답.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금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육각크롬 처리법으로 알맞은 것은, 자, 육각크롬은 삼각크롬으로 환원한 다음에 OH를 넣어서 침전을 시켜요. 그래서 환원 침전법이라고 이야기하죠. 환원 침전법이 환원 처리법. 답이 정답. 자, 그리고 40번 문제. 보통 1차 침전지에서 부유물질의 침강 속도가 작게 되는 조건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이 문제도 동일한 문제인데 아주 자주 나오죠. 자, 침전 속도 VS는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rho S 마이너스 rho WG. 그래서 침전 속도는 또는 침강 속도는 직경의 제곱의 비례, 밀도차의 비례, 중력 가속도의 비례, 단지 점성계수에 반비례해요. 그러면 침강 속도가 작다고 그랬으니까 반비례하는 거는 큰 걸 찾으면 되겠죠. 여기 보면 점성계수가 클 경우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문제가 똑같이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노말액산 추출 물질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휘발되지 않은 탄화수소, 탄화수소 유도체. 납은 그리스 유성물질. 답은 광유류, 라분의 셀룰로스류. 자, 여기서 라분에 보면 셀룰로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휘발되지 않은 탄화수소, 탄화수소 유도체, 그리스 유성물질, 광유류 네 가지가 해당하죠.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42번은 내용 자체가 대장균에 관계되는 설명은 교재에 있지만 내용이 삭제됐기 때문에 42번은 개정 내용으로 삭제합니다. 자, 그리고 43번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측정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가번의 유기인, 나번의 페놀류, 다번의 불소, 라번의 시안. 유기인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별도의 하나의 문제로도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을 현미경 개수법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분석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갑은 시료의 개체수는 개수 면적당 10에서 40 정도가 되도록 희석 또는 농축한다. 다음에 시료가 육안으로 녹색이나 갈색으로 보일 경우에 정제수로 적절한 농도로 희석한다. 답은 시료 농축인 방법인 원심 분리 방법은 일정 양의 시료를 원심 침전관에 넣고 100g에서 150g으로 20분 정도 원심 분리해서 일정 배율로 농축한다. 랍은 시료 농축 방법인 자연 침전법은 일정 시료에 포르말린 용액 또는 루골 용액을 가해서 플랑크톤을 고정시켜 실린더 용기에 넣고 일정 시간 정치 후에 사이폰을 이용해서 상층액을 따라서 일정 양으로 농축한다. 자, 여기서 답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답안에 대한 설명을 보면 시료 농축 방법인 원심 분리 방법은 일정 양의 시료를 원심 침전관에 넣고 100g에서 150g으로 20분이 아니고 1000 곱하기 g으로 20분 정도입니다. 따라서 답안이 설명이 잘못됐어요.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과 원자합수 분광광도법을 병용할 수 없는 물질은, 자,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은 일반적인 물질에 다 적용하죠. 반면에 원자합수 분광광도법은 중금속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중금속이 아닌 물질을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중금속이 아닌 물질은 불소화합물. 다른 방법들은 다 중금속입니다.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장 폐수의 BOD를 측정하기 위해서 금수를 30ml를 취한 다음에 물 270ml를 BOD병에 취하였다. 20도씨에서 5일간 방치한 후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얻었다면 이 공장의 폐수는 얼마인가? 초기 용존 산소량은 8.0mg/L, 5일 후의 용존 산소량은 4.0mg/L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BOD 농도를 계산을 했을 때, 초기 농도의 값이 지금 얼마죠? 초기 농도가 8.0mg/L죠. 자, 그 다음에 5일 후의 값이 DO2가 지금 4.0mg/L예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는 뭐만 찾아내면 되죠? 희석 배수치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희석 배수치는 지금 전체의 시료 용기가 우리가 얼마를 하느냐면, 보세요. 금수 30ml를 취해서 물 270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이 총합이 얼마죠? 300. 그럼 우리가 시료병이 300짜리를 쓴다는 소리야. 300 중에 시료가 얼마? 30ml. 그럼 희석 배수치는 30 나누기 270이 아니고, 또는 270 나누기 30이 아니고 전체량 300ml 나누기 시료량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희석 배수치는 300ml 나누기 30. 300ml라는 것은 270 물, 30 시료를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총합에서 시료량 30ml를 나눠준 값이죠. 따라서 BOD의 농도를 계산하면 40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BOD 농도는 바로 측정한 값, 5일 배양 후에 측정한 값, 그 차에다가 희석 배수치를 곱한 값이 BOD 농도입니다.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금 공장에서 전기 도금용액 탱크에 물 100리터를 넣고 NaCN 4g을 용해하였다. 이 도금용액의 시아니온의 농도는 얼마인가? 자, 여기서 NaCN 중에 시안이 한 개가 있죠. 그래서 NaCN일 때 시안을 이제 B를 넣는데 NaCN의 분자량이 49g, 시안의 분자량이 26g이에요. 그러면 NaCN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4g을 100리터에 이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4g 나누기 100리터가 되겠죠? 따라서 X를 계산하면 시안의 값은 0.0212g/리터. 자, 문제에서는 mg/리터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0의 3승을 곱해줘요. 10의 3승을 곱해주면 21.23mg/리터라는 농도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밀폐용기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밀폐용기라는 것은 이물질에 대해서 보호하는 거죠. 자, 갑은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기체 또는 미생물. 자, 그럼 여기서 미생물이 나왔어요. 미생물의 미, 밀봉용기의 미. 그래서 갑은 밀봉용기. 자, 납은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또는 내용물이 손실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이물질이 들어갔으니까 밀폐용기.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밖으로부터 공기,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는, 자, 여기서 공기가 있어요. 공기의 기, 기밀용기의 기. 답은 기밀용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답은이 정답.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흑광 광도 측정에서 투과율이 50%일 때 흑광도는, 자, 흑광도는 로그 투과도분의 1이에요. 지금처럼 투과율이 50%로 나와 있으면 투과도가 0.5가 되죠. 그래서 로그 0.5분의 1을 계산기로 하면 0.3이 정답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흡수율이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투과율과 흡수율이 합쳐지면 100%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에 흡수율이 주어지게 되면 100에서 흡수율을 빼서 투과율을 계산한 다음에 대입해야 된다는 것을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인산염인을 측정하고자 할 때 측정 시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인산염의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뭐라고 그러죠? 이어마 주석 환원법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몰리버데스한 암모늄과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어마 주석으로 환원을 시키죠. 자, 그리고 파장이 690나노미터예요. 690나노미터니까 발색되는 색깔은 뭐죠? 청색. 그렇게 되면 50번은 나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보통 5000에서 7000K의 불꽃을 적용한다. 답은 불꽃 온도가 너무 높으면 중성원자에서 전자를 빼앗아 이온이 생성될 수 있어 음의 오차가 발생한다. 답은 물리적 간섭은 표준물질 첨가법을 사용해서 방지할 수 있다. 답은 광학적 간섭은 슬릿 간격을 좁혀서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온도가 잘못됐죠. 불꽃 온도는 5000에서 7000K가 아니고 2000에서 3000K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온 전극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시료 중에 분석 대상 이온의 농도에 감응하는 비교 전극과 이온 전극 간에 나타나는 전위차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납은 목적 이온의 농도를 정량하는 방법으로 시료 중 양이온과 음이온의 분석에 이용이 된다. 답은 비교 전극은 분석 대상 이온에 대해서 고도의 선택성이 있고 이온 농도에 비례하여 전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극이다. 납은 전위차계는 발생되는 전위차를 미리볼트 단위까지 읽을 수 있고 고압력 저항의 전위차로서 pH, 미리볼트계 이온 전극용 전위차계 또는 이온 농도계 등을 사용한다. 답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비교 전극을 설명한 게 아니고 뭐에 대한 설명이죠? 이온 전극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답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천 유량 측정의 적용 범위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유성 면적법입니다. 자, 갑은 모든 유량 규모에서 하나의 하도로 형성되는 지점. 답은 가능하면 하상이 안정되어 있고 식생의 성장이 없는 지점입니다. 답은 교량 등의 구조물 근처에서 측정할 경우에 교량의 하류 지점.
자, 여기서 교량의 하류 지점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교량의 상류 지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랍은 함유나 분류가 없는 지점. 따라서 잘못 설명된 것은 답은입니다.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질산성 질소 표준원에 0.5mg/ml를 제조하려면 미리 105에서 110도씨에서 4시간 건조한 질산칼륨을 몇 그램 물에 녹여서 1000ml 하게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질산칼륨 KNO3와 NO3N을 비를 놓는 거죠.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NO3N, 여기서 N의 농도가 0.5mg/ml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KNO3의 분자량은 101.1g, NO3N에서 N의 원자량은 14g이에요. 그래서 101.1g일 때 14g을 비를 놓죠. 자, 그 다음에 N의 농도가 0.5mg/ml, 얼마? 1000ml. 따라서 1000ml를 곱하면 ml 없어지고 mg이 나오겠죠. 따라서 KNO3는 3.61g이죠. 왜? 주어진 여러분들이 계산된 mg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g이 됩니다.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상 BOD 값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을 때 BOD 시험을 위한 시료 용액 조제 시 희석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그럼 오염된 하천수는 10에서 20%의 시료가 함유되도록 한다. 오염된 하천수는 시료를 25에서 100%까지 취할 수 있어요. 처리하여 방류된 공장 폐수는 5에서 25%, 처리하지 않은 공장 폐수는 1에서 5%, 강한 공장 폐수는 0.1에서 1.0%.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55번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56번.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상 온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 냉수는 4도C 이하. 냉수는 4도C 이하가 아니고 냉수는 15도C 이하. 라번의 상온은 15에서 25도C. 답은 온수는 60에서 70도C. 라번의 창고선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에서 15도C. 따라서 정답은 가번.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료의 보존 방법이 4도C 이하 보관에 해당하지 않는 측정 항목은 4도C 이하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자, 유기인, 그리고 육가크롬, 폴리클로리네트, 비페닐이란 PCB는 4도C 이하. 자, 그런데 황산이온은 몇 도씨죠? 6도C 이하니까 정답은 답은이 되겠죠.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관 분광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 분석장치는 시료주입부, 고주파 전원부, 광원부, 분광부, 연산처리부 및 기록부로 구성되어 있다. 나번에 분광부는 검출 및 측정 방법에 따라서 연속 주사형, 단원소 측정장치와 다원소 동시 측정장치로 구분된다. 다번 시료주입부는 시료기화실과 분리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료를 플라즈마에 도입시키는 부분이다. 라번에 플라즈마 광원으로부터 발광하는 스펙트럼선을 선택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분해능이 우수한 회절격자가 많이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답안에 보시면 시료주입부는 분무기와 챔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를 플라즈마에 도입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료기화실과 분리관이 아니고 분무기와 챔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답안의 설명이 잘못됐어요.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량 측정 방법에서 단면이 축소되는 목 부분을 조절함으로써 유량을 조절하는 유량계는, 그래서 우리가 단면의 목 부분을, 단면을 조절해서 목 부분을 조절한다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죠. 단면이 축소되는 목 부분을 조절해서 뭐를 조절하느냐? 유량을 조절해요. 어떤 방법이죠? 오리피스죠, 오리피스.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0번에 보시면 피토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 부유물질이 적은 대형관에서 효율적인 유량 측정기이다. 다음 피토관의 유속은 마노미터에서 나타나는 수도 차이에서 계산한다. 다음 피토관으로 측정할 때는 반드시 일직선상의 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답은 피토관의 설치 장소는 엘보, T, 관의 변화하는 지점으로부터 최소한 관지름의 5에서 15배 정도 떨어진 지점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적어도 관지름의 15에서 50배. 5에서 15배가 아니고 15에서 50배.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